네, 여러분께서도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발행 결정 이후에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먼저 세계 경제의 그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 4분기 위축되었던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5월 고용 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은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며 중국은 적극적 재정 집행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 완화 등으로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주가는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서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도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달에 전망한 경로를 다소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 신장률이 그런 둔화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추진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 둔화 등에 따라서 전월의 1.0%에서 0.8%로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1.6%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는 저유가의 영향과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물가 안정 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통화정책 발행 결정 이후 금리와 환율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6월 들어서 일부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5월 중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원 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바뀌면서 6월 들어 다시 반락하였고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이번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 조정이 실물 경제와 경제 주체의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금융 안정에 더욱 유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자본 유출의 동향, 기업 구조 조정의 진행 상황,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았을 때 2분기 지표를 조금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4월 지표가 좋지 않기는 했지만 5월 그 백화점 판매라든지 그 소비 속보치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던 걸로 나왔는데 최근에 또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경기 지표가 얼마나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재정 그리고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된다는 삼박자론을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셨는데 재정이 가지 않는 금리 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 하셨었습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정 힘이 떨어질 거란 예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하가 시급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지 일단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미국 재무장관이 비공개 회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당장 그 외환시장에서는 그 루 장관이 하는 방문을 하면서 화요일날 외환시장이 개장을 할 때 그 낙폭을 좀 키웠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그 당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5월 중에 내수 지표 회복세가 4월에 비해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4월, 5월을 같이 놓고 보면 1, 4분기보다는 내수가 물론 나아졌다고 봅니다. 1, 4분기가 워낙 부진했던 탓인데 이 같은 그 모니터링 결과가 1, 4분기보다는 물론 좀 나아졌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1, 4분기 성장률이 당초 0.4%로 봤지만은 그것이 그 속보치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0.1% 포인트 상승해서 0.5로 저희들이 추정했는데 이렇게 보면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했던 수준과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으로 봤었는데 상반기는 지난 4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좀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기업 구조 조정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또 하방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이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김 기자께서 이제 결국 삼박자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만이 아니고 통화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조 개혁도 같이 가야 됩니다. 통화 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 그다음에 구조 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에는 저희들이 조금도 바뀐 게 없고 바로 이러한 입장이 저희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녀갔던 IMF 연례 협의단 또 한국 경제를 평가를 하고 정책 공고를 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성장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기 집행의 그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이 성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한국은행이 이달에 그래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6월 7일 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락한 것은 그 미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부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원화만이 아니고 여타국의 통화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 데서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니투데이 이엄식입니다. 이번 예상을 깬 금리 인하 결정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건데, 다만 이 앞서서 좀 시그널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벌써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시장과 소통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문제로 이제 국채은행 자본 확충과 관련해서 일단 대출로 결정이 됐는데 발표문에 일부 포함된 문구가 이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면은 수은 출자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가지고 이게 하느니 이거에 대해서 당장 그 출자 계획이 없다고 선언적 문구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금융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출자를 해야 될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여지를 남긴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시그널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하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생각보다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데이터 디펜던트,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은 한국은행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 하에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줬느냐고 하는 것은 좀 판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사실상 그간 저희들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 운영을 이제 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떤 금리 인하의 여지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력도 있다. 그렇지만은 금리 정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금리 정책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만으로 안 되고 재정과 구조 개혁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밍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력은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4월 달에도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5월 달 기자간담회 때인데 5월 달에는 그때는 주로 우리 기자분들의 관심이 국채은행 자본 확충에 그때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내용을 보시면 주로 그쪽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그 시기는 물론 뭐 예단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좀 완화할 필요성이라고 할까 여지는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려고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 Q&A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재 그 통화정책 기조가 충분히 완화적이냐 또는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충분히 완화적으로 표현하든 부족하지 않다고 표현하든 그 표현이 금리 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이해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과거에 금리 내릴 때도 통화정책 기조는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금리를 내린 적이 있다. 단지 완화적이지만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좀 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 시그널이 어렵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는 또 데이터 디펜던트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근에 뭐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에까지 국내 그리고 또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통위원들은 이런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봤을 때 그래도 지금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이달에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서 물론 마지막 문구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 수은 직접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 위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일단 열어는 둬야겠다. 어떤 특정한 뭐를 100% 배제하기보다는 어떤 금융 위기 시에 금융 안정 책무를 우리가 담당할 그럴 자세는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천명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출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출자를 할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인수하는 그런 그 조건으로 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나 한국은행의 출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올지는 물론 모르지만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은 지키는 그런 브릿지 역할에 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의지를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위기냐 아니냐고 하는 판단이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직접 출자를 할 정도로 위기가 왔느냐 안 왔느냐는 판단은 결국 금통위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체가 금통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 이번 국채은행 자본확충 펀드 보면 분명히 정부가 국채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지금 물가가 장기간 한은의 목표치와 어긋나고 있고 오늘 인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상승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저인플레의 장기 지속이 경제 주체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현재 금통위 결정에 큰 장애가 아닌 걸로 시장에선 인식되고 있는데 맞는 건지, 즉 증가 속도가 현재로선 괜찮은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소비자 물가가 특히 이제 5월 달에는 다시 1% 아래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뭐 상당 기간 동안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추세를 좀 보면은 그 저유가 효과가 이제 점차 소멸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정부 계획이라든가 우리 희망대로 이제 내수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내년쯤에는 시기를 제가 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물가 안정 목표치로 이렇게 접근해 나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저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저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 긍정적 기대가 약화될 수 있고, 또 기업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그래서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앞으로 저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씩 완화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또 그런 부정적 그 영향도 또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 저희들은 그 거시경제와 이제 금융 안정을 같이 놓고 봅니다. 저희들이 가계 부채를 뭐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 좀 웨이트가 조금씩은 좀 판단할 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그리고 은행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행의 어떤 여신 심사 기능 그런 노력이 좀 더 본격화되고, 또 하반기 중에는 그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가계 대출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큰 폭의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이번에 낮춘 만큼 가계부채는 이제 더 저희들이 또 유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요 가계부채, 가계대출 동향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고, 특히 그 거시 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할 걸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독 당국, 정부와 이 문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최관웅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통방문고 보면은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미약이라고 하셨고, 총재님도 교역 신장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어저께 IMF 연례협의단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를 권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시 건전성 조치로 대응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가계부채 얘기도 나왔는데 또 원화 이외에 예컨대 자본 유출 유입이라든지 또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그 LCR 등 외화 건전성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번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금리 결정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데 그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위안 원 직거래 시장 열리는 거에 대해서 그 취지랑 뭐 큰 그림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미약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통화 재정 쪽에서 한 3년여 큰 폭의 확장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조금씩 그 한계라고 할까요? 좀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그나마 세계 경제를 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미국도 물론 전반적인 상황은 그런 대로 회복세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세계 경제 전체의 회복세를 견인하기는 좀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IMF 연례 미션단이 와서 정책 권고를 하면서 통화 정책도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실상 방점은 또 재정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코스트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계부채, 그다음에 지금 우리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자본 유출, 근데 그런 우려가 되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그래도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쪽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자본 유출 가능성도 물론 저희들이 늘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경제 기초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은행의 외환 건전성 그리고 미국 의회 ECB나 BOJ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이달의 금리를 내리더라도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물론 늘 경계합니다만 이렇게 그 급속한 자본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LCR 얘기는 이제 결국 외화 유동성 관련 조치 관련해서 아마 질문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해서 정부에서 지금 그 소위 그 LCR 그 소위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레이쇼라고 하는 그 문제 질의하신 게 맞죠, 그죠? 예. 이와 관련해서는 뭐 IMF 미션단들도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관련 TF에 참여를 물론 하고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유한 직거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그 취지라고 할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2014년 말에 이제 서울에서 원 유한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서 이제 이번 달에는 말경에 상해에서도 원 유한 직거래 시장을 이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국 인민은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장 참가자들과 협의하면서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원 유한 직거래 시장이 이제 개설되면은 이제 해외에서 그 비거주자가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처음 먼저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 장기적인 그 원화의 그 국제화 또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에 일단
좀 첫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과의 이제 무역에서 필요할 때는 완화 또는 유한화 결제가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환유원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그 원유한 상월의 직거래시장 개설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조선일보의 최영석 기자입니다. 그 오늘 이 기준금리 인하가 어제 발표했었던 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어떤 후속 조치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뭐 조선사들이나 이런 기업 구조조정 당하는 기업들의 뭐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게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향후 벌어질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하게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경제 쪽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한 게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좀 시간을 벌었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지금 이제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았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9월이라는 뭐 말도 있고 뭐 7월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또 만약에 또 그런 국제금융시장에 브렉시트 같은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시 또 출렁이게 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우선 금리 정책, 그다음에 오늘의 금리 인하 결정은 어제 발표한 정부의 구조 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그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 금융 안정 이렇게 되어 있고, 통화정책 방향 결정할 때는 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업 구조 조정을 직접적인 고려 요인이라든가 타겟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기업 구조 조정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거시경제, 예를 들면 소비라든가 고용이라든가 투자라든가 하는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구조 조정이 직접적인 고려 요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페드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은 같습니다. 물론 금통위가 오늘 금리 결정할 적에 이 점도 물론 감안을 했습니다. 그 언제쯤 예상할 것인지는 저의 견해라든가 금통위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견해를 제가 그냥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5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과 달리 이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월 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게 낮아졌고, 그것이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옐런 의장이 그 이후에 6월 6일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연설에서 근본 미 고용 지표의 부진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면서 지난 수년간 노동 시장이 크게 개선되어 왔다는 점, 그다음에 앞으로 그 미 경제 전망에도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이렇게 평가한 점, 이것을 종합해 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시트 문제입니다. 블랙시트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폴 결과를 보면 탈퇴하자고 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또 들여다 보니까 그 폴의 그 결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종합해 보면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보면 블랙시트의 가능성을 이렇게 더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말이죠. 좀 가능성을 이제 떠나서 블랙시트가 실현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그 탈퇴 그 보팅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데 만약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제 금융 시장이 큰 좀 그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영국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무시 못할 정도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 충격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그 유념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실현될 경우에 그 충격은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국한되지 않겠느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 경제, 영국 경제, 실물 경제도 파급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 하는 점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영국 그 중앙은행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와의 통화 수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렉시트가 실현돼도 그런 그 영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한국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정의원 기자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에 이제 FOMC를 열어가지고 금리 조정에 나서는데요. 물론 이제 당장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어쨌거나 한두 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올해 추가 인상에 나서면은 우리의 금리, 그러니까 한은의 금리 인하가 되게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그 미 재무장관 하는 방문에 대해서는 뭐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은 미국이 이미 지난 4월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신흥국 환율 움직임에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가 이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 그 결정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과 직접적으로 그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그 통화 정책의 정상화 움직임이 한국은행 금리 정책 방향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요인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움직임과 한국의 움직임이 1대1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리 정책은 어떤 뭐 환율을 타겟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국내 실물 경제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바로 요 며칠 전 IMF 미션단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IMF 미션단도 한국 경제를 평가하면서 국내 경제 하방 리스크가 크고 재정과 통화 정책 그 양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 어제 발표한 자본확충 펀드 하는 참여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4월 말에 처음 국채은행 자본확충 얘기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게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직접 출자해서 대출로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발권력이 동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총재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고 총재보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 이 부분이 지금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뀐 건지 한은에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정부 쪽에서 최근에 계속 이제 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국책 그 연구기관인 KDI나 또 OECD 보고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압박이나 금리 인하 압박이나 요구가 계속 있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정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된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지 그 총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정부 쪽에서는 계속 정책 조합 그 팔러시 믹스 얘기를 했는데 아까 총재님 답변에서 구조조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금리 인하가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정책 조합 팔러시 믹스에 지금 금리는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 가지고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채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출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그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하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은 거의 분명히 정부가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거기 보면은 2017년도 예산에 직접 출자, 현금 출자를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채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어떻든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고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단지 그 전에 그 중앙은행을 통한 자본학 그 펀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어떤 국민적 공감대라고 할까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원칙이 지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발표문에 보시면 이번에 자본확충 펀드는 그 비상 계획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앞으로 그 자본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점을 이번에 밝힌 점에 좀 의미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언급한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여지도 있고 그 여력도 있고 단지 그 여력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겠다. 그 타이밍은 통화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이라든가 전반적인 그 우리의 그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구조 개혁에 같이 가야 된다. 타이밍을 저희들이 봐왔다는 겁니다. 국책 연구기관이든 정부든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금통위는
그야말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리 결정을 하고 있고 오늘의 결정도 그와는 전혀 다른 기관의 어떤 언급과는 무관하다.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가 구조개혁과 같이 가자는 건데 지금 우리 정 기자 말씀하신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하고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비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틀에서 제가 구조개혁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특히 해운이라든가 조선 쪽의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가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린 결정도 아까 기업 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제 밝힌 그것과는 무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은 지속적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다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통방문구 변화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이번 달 통방문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이게 지난 4월에는 성장을 지원하고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전의 표현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라는 표현으로 바뀐 의미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는 한편이라고 표현이 좀 바뀌었는데 요거 두 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나 지지난해 총재님 취임하시고 나서 사례를 보면 그 한 두세 달 간격으로 금리가 한번 내려가면 두 차례 내려갔던 게 패턴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 리스크는 이번 금리 인하 정도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직접적인 질문인데 이제 1.25% 금리 수준인데요. 이 부분에서 현 수준에서도 금리 추가 인하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통방문구는 이제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쪽의 이제 문구입니다. 이달에 저희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그 성장세가 좀 이어지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 그 파급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표현이옵니다. 목표 수준의 그 문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통화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이제 그 첫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저희들이 통화 정책 목표가 2.5, 3.5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물가는 1% 내외에 머물러 있었고 통화 정책 목표와 현 그 물가 갭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목표를 정할 때 그야말로 그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런 통합적인 구조 변화를 좀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픽이 이제 워낙 컸고 이제 새로 저희들이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물가 안정 목표 특히 중앙의 가장 그 제1차적 목표라고 하는 물가 안정에 대한 좀 의지를 좀 더 이렇게 분명히 하는 선에서 좀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과거 금리를 내리면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차례 내렸다 그런 취지였죠, 그죠? 그 항상 금리 정책할 때 과거를 저희들이 뭐 돌아다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긴 거고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에 가장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이제 경제 전망을 다시 또 수정해서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타난 지표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경제 전망을 다시 한번 이제 다듬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한 달을 남겨놓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수집 가능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하방 위험이 크다, 하방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 또 대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달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이제 했습니다. 1.25로 이제 내려갔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은행 이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늘 자본 유출의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국가 신용 등급 차이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기준금리의 실효화한이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한국은행 스태프들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추정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모형이라든가 또 그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와서 실효화한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낮추면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아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 실효화한이라고 할 거예요. 그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느냐.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할 때도 늘 그런 것도 이러한 점도 저희들이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겨레 정세라 기자입니다. 총재님께서 그 삼박자론 강조하시고 금리 타이밍 중시를 말씀하셨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충분히 이른바 재정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정부가 추경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족됐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신용정책 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그 재정이 같이 들어갔을 때와 금리 효과를 다르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추경을 안 한다면 이번에 그 금리 내린 효과가 제약될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여력 관련해서 이제 그 수준에 여력이 하는 수준에 그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베이비 스텝을 더 쪼갠다든지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저성장은 그 경기 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대응, 예를 들면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고 재정 정책, 구조 정책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추경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 예산 조기 집행률을 상당히 상반기 높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재정이 일단 성장에 주는 그런 효과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부도 이런 사실을 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 정책만으로는 지금 현재의 어떤 저성장, 그다음에 또 성장 잠재력 약화를 좀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실효 하한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당연히 실효 하한에 가까이 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까이 간다는 것이 앞으로 이것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추가할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실효화한이 정확히 얼마인지 사실상 정확히 추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을 뭐 저희들이 꼭 어떤 상황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김재원 기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코리아 타임스 김재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국채은행 자본 확충 펀드 관련해서요. 총재님께서 계속 어쨌든 정부가 재정이 주도하는 걸 명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 12조 중에 10조가 뭐 간접이고 보증이 되긴 하지만 한은에서 나가는 건데, 이게 한은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재정 아니면 이제 뭐 통화 당국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좀 신속하다고 할까요? 그 의사결정의 신속함 이런 걸 감안하면 중앙은행이 훨씬 그 점에서는 좀 그 앞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12조 중에서 물론 10조를 한국은행이 이제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앞서서 정부가 현물 출자를 1조를 하고 또 예산에도 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을 통해서 또 1조를 후순위 대출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충분히 안전 장치를 많이 마련하고 있고, 정부도 재정이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의식해서 일단 국회로 가겠다 이제 이런 걸 밝혔습니다. 물론 10조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캐피탈 콜 방식이죠. 처음에 일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전액 집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 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했을 때 그때 20조 원을 한도로 해서 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실제 집행한 금액은 3조 9천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러니까 한도는 20조를 잡았지만 실제 집행은 3조 9천이 나갔다. 저희들이 한도를 이렇게 10조, 저희들이 11조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그것은 소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일단 충분한 한도를 정해놓자고 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하나의 정부의 의지라고 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충분한 규모로 설정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그 자금 투입 규모를, 자금 소요 규모를 5조에서 8조로 이렇게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10조라고 해서 중앙은행 돈이 10조가 다 집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기자간담회가 제일 오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